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과 더불어서 어쨌든 수도권 지역은 뭐 우리나라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 조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음 단원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우리가 백지도에서 중요한 지역은 이제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서울이 이렇게 있고요. 서울은 인구가 약 1000만 명, 그리고 면적은 대한민국의 약 0.6%. 그리고 뭐 인천, 경기도 이렇게 다 합치면 우리나라 면적의 10%쯤 돼요. 10%가 조금 넘거든요. 여기에 우리나라 인구 절반, 5천만 명 가운데 수도권에 2,500만 명 조금 넘어요. 절반쯤이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많이 살죠. 자, 그리고 뭐 어저께 했던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리고 뒤에 가면 수도권 단원이 따로 있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지점들은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자, 여기가 인천이죠. 인천의 인구는 약 300만 명 정도. 그런데 인천은 서울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서 다른 광역시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죠. 자, 인천하면 기억해야 되는 건 인천 국제공항 항공교통이 발달해 있다. 뭐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서울은 주간 인구지수가 100보다 더 크다는 건 알고 있죠. 108, 109쯤 돼요. 그래서 낮에는 인구가 한 1100만 명 정도, 밤에는 이제 한 1000만 명 밑으로 좀 떨어지고, 그래서 어쨌든 주간 인구지수가 100보다 더 크다. 그리고 경기도는 전체적으로 주간 인구지수가 당연히 100보다 작겠죠. 서울이 큰 만큼 경기도가 작아요. 그래서 90이 조금 넘는 정도, 뭐 93, 뭐 94 그쯤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성 도시들 중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여기가 수원이라고 어저께 알려줬던 것 같아요. 경기도에 도청이 있는 곳이고요. 인구는 120만 명 정도로서 꽤 많아요. 참고로 이제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인구가 100만 명이 넘어가면 광역시가 될 수 있거든요.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라. 근데 광역시가 되면 자, 만약에 경기도에서 수원이 광역시가 된다는 얘기는 따로 독립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경기도지사하고 동급이 인천광역시장이거든요. 그러면 수원이 만약에 광역시를 해달라고 그랬거든. 그럼 얘가 광역시가 되면은 수원시장이 경기도지사하고 동급이 되면서 뭐 재정, 예산 같은 게 완전히 분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원은 자기들이 그나마 잘 사니까 독립하고 싶어 하는데 경기도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떨어져 나가는 걸 반대하겠죠. 그래서 광역시를 만들어줄 수는 없고 얼마 전에 특례시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특례시. 인구가 100만 명이 넘어가는 도시들 중에 수원이랑 수원 맞나? 그 다음에 경상남도에 있는 창원하는 특례시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수원이었던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보고 다시 알려줄게요. 아무튼 수원은 꼭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그다음 우리 일기 신도시가 있던 도시들 있죠. 그래서 여기가 성남. 그 다음에 여기가 고양. 체크하셔야 돼요. 성남, 고양. 그 다음에 안양, 그 다음에 부천, 그 다음에 군포. 일기 신도시가 있는 곳이긴 한데 뭐 얘네들을 중요하게 물어보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 일기 신도시는 1990년대부터 인구가 증가했다. 80년대까지는 그냥 거의 뭐 시골까지는 아니지만 인구가 증가할 이유가 딱히 없었어요. 90년대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일기 신도시들.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체크해 두셔야 돼요. 여기. 여기 아니고 어떻게 지우지? 지우기. 여기 아니고요. 여기야. 자, 여기가 안산이에요. 안산. 자, 안산은 서울에 있던 공업 기능이 빠져나간 건데, 자, 얘네들은 80년대부터 공장이 빠져나갔다 그랬죠. 그래서 안산의 인구는 80년대에 급격하게 증가하고요. 90년대 이후로는 별로 변화가 없어요. 네. 그리고 안산은 대표적인 공업도시죠. 자, 그리고 그 외에 인구가 되게 많거나 특징이 뚜렷한 도시 지역 알아둬야 되는데 용인 인구가 100만 명쯤 돼요. 그래서 수원, 용인, 성남, 고양 인구가 수도권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도시니까요.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 강조하는 화성.
화성은 이제 2기 신도시가 있어요. 2기 신도시는 뭐 되게 많아서 다 외울 필요는 없고 화성에 동탄 신도시가 있다. 그래서 2000년 이후에 인구가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화성이고요. 여기는 제조업, 첨단 산업, 뭐 자동차 공업이 발달해가지고 경기도에서 공업이 제일 발달해 있다. 그것도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서울에서 거리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크다. 이야기했었죠. 그다음 서울인데 경기도 가장자리 지역으로 오게 되면 서울에서 이제 거리가 머니까 서울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는 여주라는 곳인데 여주는 이제 인구가 10만 명이 조금 넘어요. 그래서 여주군이었다가 이제 여주시가 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주간 인구 지수가 거의 100 정도. 뭐 서울로 출퇴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여주, 뭐 양평, 그다음 뭐 가평, 동네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경기도의 가장자리 지역은 서울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다. 배후 농촌 지역이다.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만 하고요. 다음 단원으로 넘어갈게. 자, 도시계획과 지역개발. 자, 오늘은 도시계획까지만 하고요. 지역개발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도시계획은 뭐 그냥 쉬운 용어죠. 도시라고 하는 게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굉장히 복잡한 지역이잖아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잘 세워서 사람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자. 뭐 그런 뜻이죠. 우리가 도시라고 하는 게 뭐 아무렇게나 돌아가는 게 아니니까. 자, 그 중에 한 가지만 먼저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요. 도시 지역은 지역에 따라서 어떤 용도로 그 땅을 쓸 건지 써야 되는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을 짓고 싶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못 짓고요. 그 다음에 건물도 이렇게 면적에 비해서, 그 땅 면적에 비해서 건물이 몇 %나 차지하는지 그것도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는지도 정해져 있어요. 그런 계획에 따라서 서울에 이렇게 굴러가는 거거든요. 그냥 굴러가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용도를 표현할 때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말인데 학생들이 약간 헷갈려하는 게 있어서 그 용어부터 설명할게요. 자, 대지라고 부르는 땅이 있어요. 대지. 자, 용암대지. 무대 할 때 대예요. 평평한 땅을 대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땅이 평평하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대지라고 불러요. 대지. 됐죠? 대지고요. 그 다음에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개념인데 택지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택지. 택지는 뭘까? 주택할 때 택이에요. 건물 중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택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전체 면적 가운데 대지나 택지의 비율이 높다. 그럼 얘는 도시지역이라는 얘기죠. 전체 면적 가운데 대지나 택지가 조금밖에 안 된다. 여주 같은 데가 상대적으로 그 면적 비율이 좁겠죠. 그래서 이제 대지나 택지나 아니면 임야는 나무가 심어져 있는 곳 이런 것들의 비율을 제시하고서 어느 지역이냐 물어보는 문제가 종종 나왔어요. 자, 뭐 뻔한 말이지만 공장 부지, 공장 용지의 비율이 높다. 그럼 안산이나 화성 같은 데가 되겠죠. 어쨌든 이제 기출문제를 보면 그런 용어들이 나올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도시계획의 의미와 목적은 그냥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은 1960년대까지는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해서 뭐 도시계획이라는 걸 세울 수도 없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치 이제 여름방학 계획 세우듯이 또는 이제 우리가 뭐 중간고사 계획 세우듯이 계획을 세워봤자 실천할 수가 없는 경우도 많아서 60년대 이전은 다루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기만 체크하시면 돼요. 개발 제한 구역이 1970년대에 처음 설정됐다. 앞에서 이야기했었죠. 얘가 왠지 환경 보존하는 것 같아서 최근에 생겼을 것 같은데 1970년대에 생겼다고. 자, 이건 이유를 말을 해줄 테니까 듣고 잊어버리세요. 자, 1970년대에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이제 경부 고속도로를 건설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건설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한 거예요. 물론 이제 일본에서 돈을 빌려오기도 했고, 근데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 정부에서 돈을 어떻게 충당할 건가.
그래서 고속도로가 이렇게 나는 주변 지역은 이제 따로 제한을 안 두고요. 서울이 이렇게 있으면 고속도로에서 좀 떨어진 곳들을 개발 제한 구역으로 설정해 버렸어요. 그러면 기업 그런 입장에서는 여기 땅 있어봤자 사봤자 뭐 이렇게 개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던 토지를 팔아서 고속도로 건설 자금을 마련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개발 제한 구역을 설정한 게 환경 보전 그런 목적이 아니고 돈이 없어서 강제로 기업들한테 그 땅을 팔아먹으려고 설정해 놓은 건데 어쨌든 오늘날 이렇게 돌아봤더니 개발 제한 구역이 있어서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 도시가 나무도 좀 있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그나마 좀 살만한 곳이 된 거죠. 자, 여러분들 혹시 외국 나가본 친구들은 알 텐데 다른 나라 가면 우리나라보다 도시 안에 뭐 가로수라고 해야 되나? 나무도 사실 훨씬 많고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조금 이렇게 답답한 구석이 좀 있어요. 근데 그나마 개발 제한 구역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체크해 두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 밑에는 뭐 서울특별시의 변화 모습인데요. 이건 어떻게 보여줘야 되나? 잠시만요. 서울특별시. 따라. 네. 떴고, 갤러리. 네. 자, 이게 보여준 적이 있던가요? 자, 이건 서울의 행정구역이 뭐 계속 변해왔거든요. 어떻게 변해왔느냐. 그걸 나타낸 건데, 자, 서울의 오늘날 행정구역은 이런 모양이고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김포공항이죠, 김포공항. 자, 김포공항은 서울일까, 김포일까? 공항 이름은 김포국제공항이에요. 서울이에요. 자, 처음에 건설했을 때는 경기도 김포였고요. 행정구역이 서울로 편입되면서 서울이 된 거거든요.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많은 게 변하잖아. 그래서 서울도 변해왔어요.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은 1914년에는 요만큼. 그래서 뭐 중구, 종로구, 뭐 용산 쪽 거기만 이제 일제강점기 때는 서울이었고요. 이름도 서울이 아니었죠. 그 다음에 1936년도에 이렇게 조금 넓어졌는데 경부선을 따라서 영등포 지역이 서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강 남쪽 중에서는요, 영등포 쪽이 제일 먼저 개발이 돼요. 자, 그러다가 이제 서울이 점점 넓어지는데 관악구는 여기에 있죠. 여기에 있는데 63년 이전에는 관악구는 경기를 잃었어요. 그래서 동네에 이렇게 오래 사신 할아버지 할머니 있으면 그 분들은 어렸을 때 서울 시민이 아니고 경기 도민이었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서울의 도시 계획은 어떻게 보면 서울이 이렇게 넓어지는 과정에서 63년 이전까지는 여기에 사실 뭐 건물도 거의 없고 다 논밭이고 그 다음에 특히 여기 이 지역은 자, 얼마 전에 우리가 비가 되게 많이 내렸을 때 우리 도림천도 넘쳤지만 뉴스에 더 많이 나왔던 데가 어디죠? 물에 잠겼다고. 강남 쪽이 물에 잠겼잖아요. 이 지역은 60년대에는 정말 비만 오면 좀 많이 오면 다 물에 잠기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한강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울이 개발되는 도시가 계획되면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핵심은 한강 주변이었다. 한강 주변이었다. 자, 그래서 여기 봤더니 여의도 종합개발계획. 자, 여의도는 1950년대까지 여기에 공항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비행장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건물 같은 건 아예 없고요. 비가 많이 오면 막 넘치던 곳이라서 이렇게 비행장만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잠실 지역인데 여기 한강 보이죠? 자, 참고로 여기 잠실 이 땅덩어리는 옛날에는 강남이 아니라 강북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개발하려고 하면서 이제 여기 양 옆에가 이제 여름만 되면 막 물이 넘치니까 홍수가 나니까 당연히 뭔가 개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이 이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라기보다는 어떤 사업이 한강 양 옆으로 되게 뚝을 높게 쌓았어요. 그리고 댐도 많이 건설하면서 이제 홍수가 나지 않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게 된 거거든. 그래서 이쪽에 올림픽대로, 이쪽에 강변북로, 한강 넘치지 말라고 뚝을 쌓아놓고 거기 위에다가 도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어쨌든 그 발달 계획은 한강을 중심으로 어쨌든 이렇게 변해왔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고요. 자, 이제 도시 재개발의 이해. 자, 이제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여기 물어봐요. 그리고 내용은 되게 쉬워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단원 중에 제일 쉬운 단원일 거예요. 자, 설명할게요. 자, 도시 재개발이라고 하는 건 글자 그대로 도시라고 하는 게 당연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조선시대부터 잡더라도 500년, 600년, 뭐 일제강점기부터 잡아도 100년, 1960년, 70년부터 잡아도 뭐 40년, 5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건물은 낡게 되는 거고, 옛날에 만들었던 도로는 뭐 시간이 지나면 좁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도시라고 하는 건 재개발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서울도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재개발을 하고 있어요. 됐죠? 자, 그래서 재개발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이러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도시 재개발의 방법, 이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도시 재개발의 방법, 도시 지역을 다시 개발한다. 거기에 건물 같은 게 있는데 이걸 다시 개발한다.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세 가지. 이거 비교해요. 자, 첫 번째는 철거 재개발. 철거.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 지역에 있는 예를 들면 뭐 상업 지역이긴 한데 뭐 너무 오래돼가지고 빌딩도 되게 낮고 되게 낡고 뭐 엘리베이터도 없고 뭐 그러면 다시 재개발할 때 싹 밀고 새로 짓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이 사는 주거 지역인데 뭐 이게 조금 마음이 좀 아프긴 한데 여러분들 우리 학교 주변으로는 주거 환경이 좋은 편이야? 아니면 좀 낡았어요? 좀 많이 낡았죠.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을 할 필요가 있겠죠. 실제로 우리 학교 앞쪽으로 해가지고 신림유통 시장까지 있죠. 입구 쪽까지. 거기가 신림 뉴타운 지구로 지정이 돼서 지금 조만간 개발이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미린여고부터 해가지고 좀 위쪽으로 지금 공사 중이죠. 지금 공사 시작했잖아. 했어요. 거기가 다 신림 뉴타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맨날 다니는 여기 앞쪽은 종전에 있던 건물을 뭐 어떻게 활용하거나 그러기에는 조금 어렵죠. 그래서 다 밀고 여기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거예요. 여러분들 졸업하고 나면 여기 아파트 들어서고 이제 한 10년쯤 뒤에는 이제 학생들도 완전히 좀 달라지겠죠. 무서워.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너무 낡거나 너무 이제 그렇게 이렇게 어려운 지역들은 다 철거하고 새로 개발을 한다. 철거 재개발이라고 불러요. 철거 재개발. 자, 대표적인 지역들이 무슨 땡땡 뉴타운이라고 부르는 지역들이 대부분 철거 재개발이에요. 동네를 새로 만들겠다. 다 허물고 뭐 은평 뉴타운, 뭐 신림 뉴타운 다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철거 재개발이라는 게 있다. 그 다음 보존 재개발은 보존한다. 보존이라는 건 가치가 있으니까 보존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지역 인사동 또는 북촌 한옥마을. 북촌 한옥마을 실제로 사람들이 사는 곳이거든요. 그 다음 전주에 가면 역시 한옥마을 있죠. 자, 이런 데는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잖아. 문화적인 가치가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뭔가 더 사람이 살기 좋게 막 바꾸는 게 아니라 종전 것을 유지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이런 걸 보존 재개발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수복 재개발은요. 우리가 수복이라는 말은 우리 어머니 성함이기도 해요. 물론 한자는 다르지만 그런데 수는 수리하다. 고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복은 복구한다. 회복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수복은 종전 상태로 되돌리는 걸 수리하는 걸 수복 재개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냥 그 지역이 물론 좀 낙후되긴 했는데 낡긴 했는데 쓸만해. 또는 뭐 이렇게 돈이 좀 부족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대표적인 게 이렇게 어느 도시 어느 지방에 가면 이렇게 벽화를 되게 예쁘게 그려가지고 물론 단장도 하고 해가지고 되게 유명해진 동네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종전 시설을 이렇게 수리해서 복구해서 더 사람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정도. 뭐 건물을 때려 부시고 그런 건 아니고 이런 걸 수복 재개발이라고 불러요.
됐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보존 재개발은 뭐 이건 약간 성격이 좀 달라서 얘는 빼기로 하고요. 철거 재개발하고 수복 재개발하고 맨날 비교해요. 철거 재개발과 수복 재개발. 맨날 비교해요. 자, 우리 주변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자, 철거 재개발의 대표적인 지역이 여기 넘어가는 있는 휴먼시 아파트예요. 자, 휴먼시 아파트가 여러분들 태어날 무렵에 공사를 다 했었거든. 물론 여러분들은 태어날 무렵이니까 전혀 뭐 기억 같은 거 못 할 텐데, 자, 여러분들 휴먼시 아파트가 있는 곳이 해발도가 높은 편이야, 낮은 편이야? 높은 편이죠. 자, 여러분들 해발도가 높은 곳, 너무 낮은 곳은 옛날에 이제 물에 잠기니까, 홍수가 나면 물에 잠기니까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은 아니긴 한데, 옛날 교통이 불편하던 시절에 휴먼시 아파트가 있던 그 자리는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었을까? 아니면 별로 안 좋은 곳이었을까?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보면 돼요. 지하철역에서도 되게 멀고요. 교통도 별로 안 좋았거든. 옛날에는. 그래서 옛날에 이런 개념이 있었죠. 달동네. 무슨 뜻이죠? 달동네. 왜 달동네라고 불렀을까? 멀어서. 그러니까 언덕이 이렇게 산까지는 아니고 언덕 위에 이렇게 집들이 있는 이 마을 있죠. 달하고 가깝다 그래가지고 경사도 급하고 당연히 사람이 살기 힘들단 말이에요. 땅값이 싼 거지. 경사가 좀 급한 곳에. 근데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우리 학교 주변으로 해가지고 관악구에 언덕들이 많거든. 그래서 서울에서 옛날에 달동네가 제일 많았던 곳이 여기 관악구예요. 그리고 휴먼시 아파트가 있는 곳은 서울에 있는 달동네 중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대규모 달동네였었어요. 됐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 지역이 이제 완전 철거되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된 거예요. 됐죠? 자, 이게 철거 재개발. 그런데 이제 철거 재개발은 이게 뭐 보기에 따라서는 다르긴 한데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꽤나 치명적인 문제가 지금까지 있었어요. 원 거주민의 낮은 재정착. 원 거주민은 개발되기 전에 원래 거기에 살던 사람들. 근데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나면 당연히 그 지역에 더 계속 살아야 되잖아. 그런데 만약에 100명이 살던 지역이 재개발이 됐는데 100명 중에 여기 휴먼시 같은 경우에는 한 12명, 13명만 그 지역에 계속 살게 됐고요. 나머지 뭐 85명 이상은 자기가 살던 곳에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왜 갔을까? 재정. 결국 돈 문제죠. 자, 원래 약간 가난한 사람들인데 공사하는 기간 동안 뭐 2년, 3년, 뭐 4년 동안 공사하는 기간 동안 다른 데 가서 살아야 되잖아. 그런데 지원금을 받는다 그러더라도 다른 데 가서 뭐 집을 구해가지고 살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나중에 공사가 끝나고 그 지역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권리, 그걸 돈 받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가 끝나도 못 돌아오는 거죠. 됐죠? 그래서 지금 여기 휴먼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원래 거기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데서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에요. 됐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당연히 해결이 좀 돼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여기 신림 뉴타운이 이렇게 건설되고 나면 여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돈이 없다는 얘기는 힘이 없다는 얘기고 뭐 좀 서러움도 좀 많이 겪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응? 철거 재개발하지 않을까요? 여기 철거 재개발해요. 여기 보면 우리 등가다 보면은 건물 집마다 빨간 딱지 붙어 있잖아. 빨간 딱지 붙어 있는 건 지금 사람들이 빠져나가서 거기 이제 빈집이니까 들어가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물론 이제 여기로 등교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쪽 우리가 뭐 고시촌 가다 보면 이렇게 유한약국 근처로 해가지고 여기 바로 앞에 딱지들이 붙어 있잖아. 지금 사람들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럼 머지않아서 이쪽 다 공사할 거야. 다 허물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수복 재개발도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근처에 있어요. 자, 우리 학교 뒤에 언덕이 이렇게 있죠. 자, 언덕 너머 동네 이름이 뭐죠? 여기 뒤에. 남강고등학교 그 앞에 쪽. 바로 뒤에. 난곡이죠. 자, 난곡은 주거 환경이 좋은 편이다? 아니면 약간은 뭔가 고칠 필요가 있다? 있다. 고칠 필요가 좀 있죠. 난곡도 사실은 교통도 옛날에 불편하고 지금도 불편하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동네예요.
사람들이 거기에서 계속 살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동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특히 뭐 서울시에서는 여기도 그냥 그대로 놔두면 안 되니까 여기도 개발을 하겠다. 그런데 여기처럼 다 밀고 개발을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뭐 한계가 좀 있으니까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걸 지금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사업. 재개발인 거지. 뭐 다 부시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총 예산이 300억 좀 더 들여서 지금 여기 넘어 난곡 쪽 지금 이렇게 뭔가 하고 있는 중이에요. 뭐 가로등 같은 거 더 만든다든지 지하철역 같은 것도 이제 경전철도 아마 들어오죠. 근데 그거는 좀 별도고 아무튼 여기도 사람이 좀 더 살기 좋게 만들려고 이렇게 재개발을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도는 수복 재개발이 되겠죠. 자, 그래서 철거 재개발이랑 수복 재개발 이렇게만 구분하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정리할 시간 줄게요. 자, 봅시다. 자, 나머지 것들은 뭐 쉬운 거라서 빨리빨리 할게요. 도시 재개발의 유형은 도심 지역 재개발. 자, 여러분들, 신림 사거리 근처를 만약에 재개발해야 된다. 당연히 재개발할 필요가 사실 좀 있죠. 거기도 좀 이게 되게 오래돼서 낡았잖아. 재개발이 되면 아마 지금과는 이제 모습이 많이 달라질 텐데, 뭐 재개발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서울에도 이제 어떤 중심지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여기를 재개발한다 그래서 과연 사람들이 올 것인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어쨌든 신림 사거리 근처도 많이 낡았죠. 그 다음에 뭐 주거지 재개발. 우리가 제일 흔한 게 주거지 재개발이죠. 그 다음에 산업지역 재개발. 자, 이제 다른 반 수업할 때 물어봤더니 당연히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뭐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몇 년생이죠? 2005년생이죠. 자, 여러분들 지하철역 중에 2호선 라인 중에 구로 디지털 단지역이 있어요. 디지털 단지. 줄여서 뭐라고 불러 보통? 구디라고 부르죠. 자, 구로 디지털 단지역이 옛날에는 이름이 달랐어. 언제 이름이 바뀌었냐면요. 2004년도에 이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자, 그 전에 혹시 이름이 뭐였는지 알아요? 동. 구로 공단역. 구로 공단. 그래서 이제 여기 구로라고 하는 데가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직도 공장들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같은 공장이라 하더라도 옛날에 있던 공장과 지금에 있는 이제 디지털 단지로 바뀌면서 당연히 돈도 들여가지고 이제 뭔가 많이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산업 지역도 당연히 재개발을 해요. 어쨌든 이렇게 지역들을 재개발을 한다.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 재개발의 영향과 바람직한 방향은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자, 긍정적인 영향은 뭐 사람이 살기 더 좋아진다.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있죠. 자, 부정적인 영향은 갑자기 아파트 단지가 막 올라가게 되면은 뭐 그 주변에 뭐 사람이 늘어났는데 뭐 학교나 또 뭐 병원이나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같이 갖춰지긴 쉽지 않잖아요. 뭐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원 거주민의 정착률이 낮아서 원래 뭐 앞집, 뒷집 사이좋게 지내다가 재개발하고 났더니 이제 한 사람은 떠나가 버리는 거고 마을 공동체가 이렇게 해치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젠트리피케이션이 나타나기도 해요. 자, 여러분들 젠트리피케이션이 뭐지? 젠트리피케이션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단어는 젠트리피케이션 설명할게요. 자, 이제 원래는 젠트리 계층, 그러니까 젠틀맨, 중산층, 돈이 좀 있고 먹고 살 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인구 이동이 일어나는 거, 주거지의 이동이 일어나는 걸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불러요. 원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이 좀 있는 사람에 의해서 돈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강제로 어떻게 보면 쫓겨나는 현상, 이동하는 현상, 이걸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불러요. 외국에서는 이제 거주지, 사람이 사는 곳에서 일어나는 걸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불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거주지보다는 상업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많이 부르죠. 그 대표적인 지역이 전국 어디에나 있는 땡땡땡 길. 서울에서 이제 원조는 경리단길 또는 뭐 가로수길. 그런 데가 대표적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잖아요. 뭐 여러분 대부분 알고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지역이 옛날에는 뭐 이렇게 인기도 별로 없고 사람들이 잘 모르던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에 이렇게 해서 장사하는 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 어떤 뭐 문화 활동을 하는 사람들 그 임대료가 싼 지역으로 와가지고 그 지역에 뭐 독특한 카페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그 지역을 나름 이렇게 개성 있게 가꾸어가지고 인기가 올라가니까 그 지역을 노리고 대기업 자본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임대료가 막 올라가니까 그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은 거기에 있는 거고 원래 그 지역을 일구었던 이렇게 소상공인들 경제적으로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다른 데로 이렇게 떠나가는 현상 이게 젠트리피케이션이잖아요. 맞니? 자 그래서 자 이제 우리 주위에도 그런 지역이 있죠. 현재 막 일어나고 있는 지역. 가로수길의 짝퉁. 자로수길. 자, 자로수길은 원래는 거기가 이렇게 거기가 어디지? 낙성대역 근처잖아요. 거기도 완전 동네 시장이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자로수길이라는 이름이 뜨더니만 이제 거기 살던 사람들, 장사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밀려나고 이제 거기에 이제 하나 둘 이제 프랜차이즈나 아니면 이제 비싼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음식점이나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들어오는 거죠. 계속 변하는 지역이라서 어쨌든 젠트리피케이션 용어 좀 알아두세요. 자 이제 밑에 있는 거 사례 지역 보고요. 일단 내용 설명은 마치도록 할게요. 자 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위치한 땡땡동은 난곡동이죠. 난곡동에서는 2001년부터 난곡지역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었다. 그 결과 달동네가 완전히 철거되고 새로운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방식으로 채택하였다. 철거 재개발.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건 물산 내용이긴 한데 뭐 그 지역 그대로 놔두고요. 마을 곳곳에 뭐 벽화를 그리는 등 그래서 그 지역을 살리는 거죠. 다 허물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이건 수복 재개발. 그쵸? 그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얘 잠깐만 볼게요. 자 63빌딩이에요. 63빌딩이야. 그러니까 1997년이니까 내가 서울에 없을 때네요. 자, 그럼 어떻게 바라본 거냐면요. 서울 남쪽에서 서울 북쪽을 바라본 거고 여기가 지금 휴먼시 아파트가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저 멀리 여의도 63빌딩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너머로 이 언덕 있죠. 언덕 있고 여기 부분이 여기 뒤에 남북이에요. 됐어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도시재생 사업을 지금 하는 중인 거고. 자, 그래서 이 지역은 뭐 사진으로만 보더라도 97년인데 이게 달동네라는 게 이제 이런 이미지예요. 보더라도 잘 사는 동네는 아니죠.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이 가난하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이 됐는데 여기 살던 사람들 가운데 뭐 12%인가 13% 정도만 다시 여기에 살고 있고 여기 사는 사람들은 다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내용 설명 끝. 오늘 수업 끝.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너희 찾을 수 있니? 아니 못 찾 여기 여기 어디쯤이야? 그게 너네 집이야?